우리가 오늘은 지금 많이 오면 이걸 좀 전에부터 쭉 했던 걸 요약하고 이것을 PPT를 전에부터 해놓은 건데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일반 설명을 했고 일반 프린트를 돌렸어요. 자, 우리가 이 물질 장애와 비물질 장애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정신건강이란 뭐냐 해서 정신건강의 정의, 건강이 WHO에서 어떻게 했느냐. 건강은 단순한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모든 데에서도 완전한 것을 건강이라고 한다 했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정신력과 의지에 대한 경험들이 많아서 우리가 정신이 또 하사불 쏘이다 그러면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무슨 일이라도 이루어지지 못할 게 없다 하고 이제 주의라는 사람이 쓴 거.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도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렇게 동양에서는 건강을 질병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정신의 고양과 고치라는 측면을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마음을 정신과 동일하게 간주를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도록 수련을 했다. 요거는 지금 첫 장, 두 번째 장 그 정신건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번에 한 거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넘기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바로바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 개념에서는 그 뒷장 장애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장애는 우리가 개인적인 장애가 있고 사회 환경적인 장애가 있는데 개인적 장애는 신체 장애, 의식 장애, 그리고 능력 장애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신체 장애는 생리적 신체 구조 장애가 있고 또 신체 기능 장애, 걷는 기능이 불편하거나 또 이것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의식 장애는 신체 장애가 원인이 돼서 2차적으로 또 발생하는 장애를 의식 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의식 장애가 연결이 많이 돼서 예를 들어서 불구인 사람들이나 사고가 다쳐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 항상 신체 장애로 시작해서 의식 장애까지 오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신적인 영향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능력 장애는 신체 장애와 의식 장애가 통합돼서 합쳐져서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애 개념을 했고 건강 개념도 했고, 그래서 이제 진짜 습관성 물질이 무엇이냐 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알코올이 뭐냐 그랬을 때 알코올이 꼭 술 먹으면 막 힘이 나니까 이거 각성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건 진정제다. 그리고 수면제나 메스암페타민 같은 거는 각성제에 속한다. 그리고 대마제제나 아편제는 이건 환각제에 속한다. 그리고 흡연제 등 물질도 인간의 뇌를 변화시켜서 여러 가지 금단에서 또 이걸 중독에 걸려서 정신분열증이나 정동장애 같은 증상까지 연결이 되는 위험한 거다. 그래서 이거의 이제 원인들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물질적인 뇌상의 문제, 생물학적인 문제, 유전학적인 문제, 사회학적인 요인들의 여러 상호작용을 다 요인적인 질환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습관성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중추신경 흥분제, 또 중추신경 억제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흥분제, 억제제를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흥분제는 실질적으로 이 기능이 상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해서 동시에 호흡과 심박과 근육의 긴장 또는 증가시키는 거죠. 반면 혈중 농도가 급격히 저하되면 이러한 변화가 반전돼서 반대로 감정 또는 흥분이 우울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돼서 약을 먹었을 때 막 이렇게 상승되다가 막 근육도 막 긴장되고 증가되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이러다가 약기운이 딱 떨어지면 배낭간에 급저하가 되면서 감정 또는 흥분이 우울 상태로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의 문제가 그냥 말로 우울하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이제 심각한 거라고 저번 시간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한 거예요. 이와 반대로 억제제는요, 중추신경의 이 전반적인 기능을 저하시켜서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기능 저하를.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마약에서 톱 다운 이런 개념으로서 업 다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흥분제, 또 진정제, 억제제, 이렇게 각성제 이렇게 해서 크게 여러 단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제, 흥분제는 같은 쪽으로 나가고 억제제, 진정제는 또 같은 표현을 쓰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걸 나누고요. 그래서 이 억제제의 농도가 또 반대로 높았다가 떨어지면 요거를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자, 봐봐요. 각성제 같은 걸 먹어서 흥분제가 돼서 흥분됐다 떨어지면 감정이 우울로 빠져요. 자, 요 두 개만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을 배웠죠? 그러면 흥분제에서 확 떨어져서 할 때는 우울이 팍 생겨. 근데 반대로 이렇게 진정제, 억제제를 먹다가 딱 다운되면 막 불안감과 불면감과 진전현상이 막 나타나고 심할 경우 간질, 막 혼절수 이런 등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각성제 떨어진 상태가 진정제나 안정제가 떨어지는 상태가 이렇게 이제 달라진다. 그거만 이제 핵심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크게 우리가 흥분제는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코카인, 그 다음에 우리 동남아시아, 한국에서 많이 쓰는 암페타민, 약 40, 옛날에는 그게 7, 80%를 썼는데 지금 여러 종류의 마약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필로폰 뽕이 약 48.8%가 잡히는 사람들을 분석했을 때 48.8%로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과반수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카페인도 우리가 실제 커피나 이런 카페인들이 조금 섞여 있지만 이것도 흥분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먹으면 뭐 잠이 안 온다, 커피를 먹으면 정신이 좀 반짝해진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자꾸 집중이 안 될 땐 커피 한 잔 먹자, 막 이런 게 카페인이 우리 효과를 흥분제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코틴도 이걸 각성제라고 볼 수 있어. 각성제. 흥분제나 각성제나 같은데 담배를 펴도 딱 해서 이 정신이 들면서 우리가 이 담배를 피우면 흐물흐물해서 막 머리가 아파갖고 진정시키는 것 같지만 반대로 니코틴은 각성제다. 그래서 알코올하고 헷갈려요. 저도 맨 처음에 추측을 했을 때는 술 먹었을 때 각성이 되고 담배 필 때 진정이 될 것 같은데 반대예요. 실제 뇌 구조는. 그래서 니코틴은 각성제에 속하고 알코올은 진정제에 속한다. 그래서 억제제, 바로 진정제가 억제제잖아요. 억제제는 알코올과 아편계 물질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편유 쭉 마약류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아편유는 억제제, 진정제에 속한다. 그래서 마취제는 거의 다 억제제로 표현한 거야. 그걸 마취제, 진정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한국말로 억제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흡입제, 이렇게 봉투에다 넣고 사람들이 본드나 이런 걸 젊은 애들이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니까 이것도 크게 보면 진정제로 보지만 이거는 신경 안정제로 일부 자세히 구분을 한다. 그래서 또 환각제로 일부를 넣을 수가 있어요. 환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환각제. 그래서 대마초나 일부 환각제라고 그랬는데 대마초는 어떤 거냐? 이게 공교롭게도요. 대마초는요. 반은 흥분제, 반은 진정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대마가 양쪽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들을 많이 이렇게 급하게 심각한 마약이 아니다, 담배 같은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합법화를 하기도 하는데 약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데 이제 이런 현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종 약물들은 거의 다 흥분제나 억제제를 혼합해서 만든다. 그래서 제가 칵테일 시킨다, 뭐 쌈밥을 해서 먹는다, 막 비빔밥을 해서 먹듯이 하는다, 이런 표현을 쓴 게 바로 신종 약물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론에서 중요한 거는 장애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이 흥문제 억제제를 얘기하는 것은 장애를 공부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알고 장애를 대하자.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핵심이 장애에 대한 건데 1차 알코올 관련 장애에 대해서 사용장애가 어떻고 중독이 어떻고 금단에 대해서 이걸 하고 다음에 이제 카페인 같은 거는 그냥 건너뛰고 대마, 그 다음에 환각제, 그 다음에 아편류 사용장애, 그 다음에 진정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요 핵심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거는 마약학에서도 이 정신건강에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남용물질을 뭘 사용한다 이 뜻은 뭐냐, 물질을 내가 활용한다는 뜻이, 특정 물질을 꼭 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저 물 한 잔만 주실래요? 그래서 사용 유주하고 오용이라는 건 사용을 잘못한다. 미스유즈야. 미스유즈. 그래서 오용은 어떤 규정이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하거나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오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용어를 아까 우리 이거 박 교수님은 한자로 풀이로 해서 그걸 재밌게 이해를 시키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 개념을 똑같이 요 용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로 use, miss 앞에 붙여가지고 오용. 그 다음에 남용은 뭐냐? 남용은 바로 어뷰즈라고 해서 이것은 인위적인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자기가 어떤 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 약물을 비의학적, 내가 아파서 먹는 약으로 아닌 안 아픈데도 이거를 비의학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의 어떤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역할 기능에 심각한 소상에 초래할 정도로 과용하는 거예요. 그걸 남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남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먹을 때 맛을 살짝 보는 개념도 있지만 이거 괜찮네 해서 조금 더 먹어서 많이 먹는 것. 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역할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정도로 먹는 거를 과용 어뷰즈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의존으로 뭐냐? 디펜던스. 이거는 남용에 더해서 의존성을 발달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많이 먹다 보면 여기에 자꾸 기대고 이걸 먹다가 안 먹으면 이상현상이 생기니까 자꾸 의존하는 거야. 이 사용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내성과 금단 현상이 핵심 기준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바로 이제 내성과 금단 현상이 생기는 건데 이 의존하게 되면서 바로 신체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 안 먹으면 막 몸이 이상이 아까 우울이나 불안이 탁 다운되고 이러면서 빠지면서 의존을 하게 되거나 심리적으로 또 의존을 되거나 이런 경우에 강한 열망과 강박적 집착 그리고 통제력이 상실되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가 됨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특징을 의존이다 이렇게 해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이것을 거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톨러런스, 내성이에요. 내성. 이 내성은 물질을 반복해서 사용해서 요만큼을 먹으면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요만큼을 먹었으면 됐었는데 물질 사용량이나 활동의 빈도가 증가시켜야 돼. 요거 동일한 걸 사용하면 전과 같은 똑같은 활동할 수 있는 종종과 같은 효과를 보지 못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먹으면 곪는 거를 방지해서 하나를 먹어서 했는데 계속 항생제를 먹어버렸다면 나중에 수술을 받을 때 곪지 말라고 먹는 항생제가 잘 안 듣는다. 이게 내성이라고 저번에 내가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것처럼 마약도 제가 그랬죠? 0.3mg을 딱 맞았어. 하루가 기분이 좋았어. 그래갖고 하루 만에 하나씩 맞다가 이제는 한 번에 2번을 맞아야 돼. 그래서 실제 이 성분은요, 실질적으로 3-4시간 뿐이 안 가요. 이 필로폰이나 뭐 몰핀이나 이런 것도. 그 실제 필로폰은 2-3시간 뿐이 안 가요.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들은 자꾸 시간이 줄어서
한 2시간마다 나중에 중독자들은 2시간마다 맞아야지 그걸 유지시켜야 지가 살아가. 조금만 반응이 만약에 3시간 지나고 4시간이 되면 와 막 지금 막 몸이 변화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막 뒤지고 찾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독이 될수록 점점점 시간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양을 늘리면 사람들이 처방받고 쓰는 게 아니니까 2시간 가려니까 양을 0.5ml를 올리면 이게 오래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떨어지니까 양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양을 자꾸 올리고 위험한 단계로 가는 거. 이게 남용을 거쳐서 내성까지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안 먹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바로 이 내성 때문에 바로 금단 현상이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물질이나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에 이게 약기운이 빠졌을 때 견디기 어려운 고통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하게 되는 거야. 흡연을 하다가 안 하면 막 그냥 막 입안이 막 이상하고 막 피우고 싶고 막 우리가 담배 필 때도요 1시간 땡 하면 1시간 후에 나가서 담배 피던 사람이 우리 옛날에 담배 피던 사람 생각해봐요. 그러면 만약에 강의를 2시간 하잖아요. 뭔가 좀 이상해. 2시간 후에 필래니까 자꾸 1시간마다 피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거 막 피우고 싶고 그래. 그럼 2시간 되면 버티기가 힘들다가 2시간 되면 딱 나가서 바로 막 피우면 막 그 꿀맛이라고 막 생각해.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상 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요 한 다가가 부족하다고 2대를 빨고 들어가요. 다음에 또 2시간을 또 한다. 아유 한 대 더 조금 있다가 5분 10분 있다가 들어갈 때 한 대 더 피고 들어가야지. 이러고 들어간다고. 담배 같은 것도 그런 중독 현상 바로 이게 있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 마약은 더 그 강력한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생리적 중독이라는 말도 하는데 바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인톡시케이션이라고 해서 좁은 의미의 중독이지만 이거는 그냥 용어로 만들어서 우리가 연탄가스 중독 또 독의 중독, 독보스의 중독 이런 거를 쓸 때 생리적 중독으로 인톡시케이션이라고 해요. 알았죠? 근데 마약 중독하고 요건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적인 표현을 생리적 중독이라고 표현했지 요건 소극적으로 좁은 의미로 중독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우리가 뭐 독에 중독됐다, 뭐 독보스에 중독됐다, 연탄가스에 중독됐다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만성 중독의 중독이라는 게 바로 에딕션이에요. 에딕션.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용어는 알아두세요. 일반 독 개념은 인톡시케이션. 우리 마약에 의해서 점점점 통제력을 잃고 반복하는 행위로 오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성 중독을 넓은 의미로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에딕션이다. 에딕션. 그래서 물질 종류와 이제 우리가 비물질 행위가 바로 여러 가지 마약류나 술이나 담배나 카페인이나 이런 거를 물질 중독 장애라고 하고 비물질 중독은 우리가 여러 가지 도박이나 쇼핑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뭐 SNS나 이런 중독들이 행위 자체를 즐기는 유형 이런 거를 우리가 비물질 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오늘 할 게 요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지금 요 뒤에 따로 거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거고 우리가 실제 내가 따로 여기 해준 거 있죠? 요게 더 자세하게 이제 읽어보라고 내가 플러스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따 보시고 일단 큰 흐름만 알아두자고. 먼저 ICD가 뭐냐? ICD는 이거는 WHO에서 분류통계 국제적 합의를 형성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1900년에 제일 먼저 ICD-1으로 출간을 했어요. 이것이 국제보건기구에서 모임을 만들어서 1946년도에 WHO 세계보건기구로 명칭이 바뀌어서 유엔이 국제연합이 되면서 WHO가 탄생된 거예요. 이때 바로 5로 변경했어요. 이 5가 ICD-5가 1936년도에 됐고 그리고 1948년에 국제
연합이 생기고 2차 세력이 끝나고 나서 1948년에 ICD-6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 계속 플러스 시켜가면서 개정시켜서 지금까지 여기서 얘기한 ICD-12, 10차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10차 개정. 여기에는 정신과 행동장애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집어넣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예를 쓴 거예요. 1803년에서 47년 사이에 모라락진 콜레라로 많은 사람이 사망된 것이 출발점으로 국제보건 모임에서 1900년에 모여갖고 시작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국제 질병을 분류시키는 그걸 가자. 그래서 지금은 194개 나라가 이제 이것을 동일하게 써요. 그런데 지금 저는 ICD 10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 석사과정을 하고 할 때는 ICD 10까지 배웠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해주고자 하는 것은 ICD 11이 2018년에 발표가 됐다. 이게 신학문이에요. 신학문. 그래서 일반 지금 사회복지를 찾아보면 최근에 나온 거 빼놓고는 ICD 11이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18년에 ICD 11이다. 그래서 요것에 무슨 차이가 있냐? 여기에 바로 게임 중독이 게임 이용 장애 명명이 새로 분류돼서 포함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장애가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우습게 봤는데 이것이 실제 중독에 여기다 포함시킨 거야. 그러니까 국제보건 WHO에서 이건 장애다. 그래서 게임 중독 장애로 ICD 11 요거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최근에 배운 사람이 되고 최근 정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ICD 11이 바로 2018년에 발효됐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이게 2018년에 국제보건에 되면 우리나라는 KCD가 있어요. KCD. 한국의 국제질병 분류를 만들어낸 거야. 이것이 이 2018년 거 ICD 11을 여기에 반영시켜보면요. 올해 2025년에 고시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야. 우리나라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 용어라는 게 뭐냐? 최근 학문이 우리나라의 KCD는 바로 ICD 11을 받아서 2025년에 고시를 이렇게 하겠다 하고 고시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에요. 이런 것만 알아두면 여러분은 빠른 지식을 갖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정신장애는 정신병이 있고 신경증이 있고 인격장애 또는 기타의 정신병이 아닌 정신장애 그리고 지적장애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바로 여기에서 WHO에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신장애, 정신병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경증, 인격장애, 또 정신장애가 아닌 다른 정신병이 아닌 정신장애 이걸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찾을 때 일일이 다 찾아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배워야 될 것. 자, 그런데 WHO에서는 이렇게 써요. 그런데 책에서 보면 DSM이라는 게 나와. DSM. 자, DSM은 뭐냐면 미국 정신의학회 APA, 아메리카 피지컬 애소시에이션 해가지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들어낸 장애 분류 진단 통계 편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SM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을 미국에서 정신의학회에서 만들어서 쓰는 용어가 DSM-5예요. 그래서 이것도 미국에서 지금 DSM-5가 2013년에 제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DSM-5가 아직까지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개정을 안 하고 사용하고 있다. DSM-5. 그러니까 미국 이건 정신의학 쪽이다. 두 가지만 알아주세요. WHO하고 DSM. 근데 책에 보면 DSM이 주로 많이 나와. 미국 거 책을 갖다가 거의 우리가 번역해서 이 학문을 사용하거나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이제 교수들이 거의 이걸 쓰니까 DSM 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DSM-5가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것은 요것만 알아두면 돼. 우리가 출간 예정인 ICD-11과
DSM-5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는 공교롭게도요, 아직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 및 정신장애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아직. 예? 그러니까 이게 2013년에 개정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분류되지 않았다. 단지 이제 정신장애 분류에서 참고할 만한 물질 관련 중독 장애는 16번의 물질 관련 중독 장애로 분류해서 알코올 관련 장애, 카페인 관련 장애, 대마 관련 장애 이렇게 해갖고 쫙 물질 관련 장애들이 쫙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요 DSM-5에는 이렇게 책자도 이만큼 있지만 거의 정신건강론에는 이제 이것이 주로 다 이제 나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장애만 하나 이제 오늘 하려고 그러는 게 이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알코올 장애 관련해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 예를 들어서 다음에 대마, 환각제, 흡입제, 아편유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비물질 장애는 도박 장애. 그 다음에 이제 진정제 쪽 이제 이런 거를 자세히 저번에 얘기했는데 다 잊어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진정제는 수면제나 항불안제, 우리가 지금 불안해서 먹을 때 항불안제를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자세히 진정제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비탈류가 있고 비바비탈류가 있고 벤조디아제핀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마약 설명을 할 때 뭐 벤조디아핀류하고 막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막 중독 여부 이렇게 표시할 때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면 전 진정제의 종류였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벤조디아제품 약물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항불안제로 쓰여서 이거의 약품 이름이 리브리움, 바리움, 옥사제팜, 로라제팜 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벤조디아제핀은 단독으로 쓰이지 하지만 주로 다른 약품의 효과를 증대시키거나 금단 증상인 부작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쓴다. 이거는 뭐냐면 금단이 막 와서 이거를 못 끊고 또 찾고 막 괴로워하니까 이거를 줘가지고 금단 부작용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대신 그러면서 항불안제 역할도 해서 똑같이 금단을 줄이면서 항불안제 역할을 줄이는 그 현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요 원리도 약품에 따라서 요거는 저번에 얘기했죠. 만약에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는 게 정기적으로 평행이 되지 않고 부족하고 안 나오면 이걸 많이 나오는 거를 막거나 또 그렇게 해서 약 효과가 없게 만들어서 이걸 먹어도 우리가 담배 예를 들었죠. 제가 만약에 담배를 피는데 이거를 붙이거나 이러면 담배가 옛날에 맛있었는데 엄청 써. 그러니까 니코틴을 미리 주거나 이 뇌에 영향을 줘서 여기서 세로토닌이 나오고 있게 만들어서 진정 효과를 보이는 건데 그걸 안 나오게 만드는 거야, 뇌 속에. 그렇게 하면 이거 담배를 펴도 별 맛이 없어. 그것처럼 마약이나 특히 알코올에서 알코올을 술 딱 먹으면 이게 쫙 퍼지면서 온몸에 효과가 있으니까 이 중독자들이 찾았는데 이런 약을 이따가 이제 알코올에서 얘기할 거예요. 하면 이게 술 맛인지 맹물 맛인지 이게 효과가 없어서 다시 덜 찾게 만드는 그런 약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금단 현상을 줄게 하는 약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사 처방에 의해서 수시로 이제 처방에 의해서 약을 여러 가지 먹여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세히 쓴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항상 쓸 때는 요거는 DSM-5 에서 뭐 58번에 나와 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 그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우리가 필요로 한 그 제품에 대한 내용을 쭉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건 쭉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거니까 오늘은 이 기준만 알아두자. 기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자, 알코올 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알코올은 우리가 APA 2018년에 만든 497번의 알코올의 진단 기준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코올을 섭취하는 동안 그 직후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문제나 행동 변화가 나타나거나 심리적 변화가 발생될 때 이게 부적절한 성격이 나타나거나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거나 기분이나 가변성, 판단력 손상이 오는 거를 어느 정도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판단하는 거야. 그럴 때 징후 밑에 쭉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요. 이럴 때 그중 한 가지 이상이 나타날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것처럼 맨 처음에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불분명 언어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나고 미국에서는 알코올 중독을 불어서도 잡지만 걸어보라 해서 이 저기 줄 한 줄이 있는데 걸어보라 해서 휘청거리는 여우를 보고 잡아가죠. 이게 바로 신체 능력 운동 실조가 생기는 경우 이건 벌써 알코올이 들어갔다. 그 불안전한 보행. 그다음에 눈이 히 풀려가지고 이게 안구진탕이에요. 눈이 히 풀리고 그다음에 집중력 또는 기억력이 손상되고 그리고 혼미하고 혼수 이런 데까지 이제 오는 것들 이런 게 알코올의 그 진단 기준이 되면서 금단은 뭐냐 금단. 알코올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의사들이 이걸 보고 판단하느냐 진단 기준. 이 사람한테는 이제 이거 쓰라 그래요. 이 알코올 중독 그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걸 쓰라 그래. 그래가지고 알코올을 과다하게 장기적으로 사용하다가 내가 중단했다. 아니면 내가 4병을 먹다가 지금 2병으로 줄였다가 지금 1병을 줄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걸 자세히 실질적으로 써야 의사가 그거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하다가 중단한 지 내가 이제 며칠 됐습니다. 담배도 며칠 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몇 시간 지금 안 먹은 상태입니다. 아니면 며칠 끊은 상태에서 지금 참지 못해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럼 어떤 현상이 끊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막 열이 나거나 분당 막 이 빈맥 그러니까 맥이 안 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손떨림이 오고 막 잠이 안 오고 구토나 오심이 생기고 그리고 막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환각이나 착각이 막 일어납니다. 이러고 그 다음에 정신운동이 막 초조해지고 불안하고 막 발작까지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그 중독이 오래 만성 중독이 된 사람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진단 기준에서 이제 쭉 그 비징후를 보고 이 사람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중요한 기능적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이거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겠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갖다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항상 수정을 하지만 거의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중독으로 판단하고 금단 현상을 이제 파악해서 약을 써요. 그래서 이 알코올만큼은 중독 단계가 요것은 좀 알아두세요. 여러 단계를 거쳐요. 왜 나는 아버지 앞에서 한두 잔 어렸을 때 먹고 배우면서 하면 실수가 없다고 배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뒤늦게 배워갖고 막 그렇게 됐다. 기분 안 좋을 때만 먹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많은데 자 요거는 심리적 의존과 중독 단계를 점차 기능 손상이 증가되면서 4단계를 불러요. 처음에 중독 전 단계가 와요. 중독 전 단계.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되는 전구 증상 단계가 와. 그 다음에 위증한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인 단계가 이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지. 알코올 중독 만성까지 들어가면. 그래서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틀려요. 그리고 이 양만 많다고 해서 중독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양이 작은 사람도요. 이걸 반쯤은 괜찮아. 뭐 한두 잔이면 괜찮아. 이렇게 매일 먹는 사람이 더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게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뭐 팍 쓰러졌다가 이제 2, 3일 진절머리 나서 술 생각 안 나고 있다가
또 일주일 되면 확 먹습니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이제 자주 걸리는 사람, 사람마다 틀리다. 그래서 요것이 내가 몇 년을 먹어서 중독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단지 몇 개월 먹었는데 내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제 뭐 조금 먹었는데 이건 괜찮아.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제 세부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이제 좀 설명을 하면, 개인 음주 증상은요,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요. 일단 심리적 이완과 유쾌감이나 다행감을 주는 걸 경험해요.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서 막 나이트에서 춤추는 것처럼 막 노래방에서 술을 안 먹다가도 노래방에서 술을 먹으면 막 기분이 좋아서 노래 못하는 사람도 노래 자신감이 생겨서 막 하고 일어나서 막 춤도 추면서 하면서 그 유쾌감이나 다행감을 느끼면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아, 친구와 어떤 활동할 때도 야, 술 한잔 하면서 하자. 그래서 술이 개입되는지를 추구하는 거야. 술이 있을 때 더 잘 놀고 기분이 좋다. 분위기가 더 가까워진다. 요거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는 게 전 단계예요. 그거 없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없이도 이제 잘 회식도 하고 잘 마무리도 하고 하는데 이 사회에서는 그게 안 통해. 꼭 회식이나 우리나라는 회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꼭 먹어야 돼. 이것이 1차가 아니라 2차, 3차까지 막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점점 더 음주를 하게 되면서 술이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감의 1차적 대응 수단이 돼. 이러다 보니까 배낭간에 상사한테 깨졌어. 내가 뭘 지적을 맞았어. 이러면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야, 술 한잔 하자. 가서 술로 때우기 시작하는 거야. 술을 안 먹는 사람이라 그러는 사람은 뭐 대신 영화를 보거나 잊어먹는 뭐 책을 보거나 그렇게 해서 푸는 여러 가지만 가서 막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거의 사회인은 기독교인 외의 사람은 거의 다 술을 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내성이 높아지고 다행감을 빨리 맛보기 위해서 빨리 요만큼씩 반잔씩 시작하던 술이 한 잔, 두 잔을 먹고 큰 클래스에다 막 따르는 사람 봤죠? 막 그렇게 먹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뭘 하기 전에 두세 잔을 딱 먼저 먹고 술이 쫙 퍼져서 혈액으로 쫙 퍼지면 그때 뭐 행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스트레스 대처하는 방법을 아이들 때부터 그걸 배우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성이 생기고 술은 계속 증가하면서 바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술을 잘 받는다. 이러면 우리나라 사회가요, 술 잘 먹는 게 아주 그냥 포함이 돼서 자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얼굴이 안 빨개지기 때문에 나는 난 뭐 한 병 먹어도 까딱 없어. 근데 한 잔만 먹어도 얼굴 빨개지는 사람은 난 못 먹어 이러지만요, 빨개지는 사람도요, 실질적으로 이건 나중에 이제 그 간의 영양으로는 그 현상을 또 자세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건 마약 쪽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빨개지는 사람도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양이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하얘지고 빨개지지 않는 반대 현상이 주로 많고요. 그렇다고 빨개진다고 해서 난 못 먹어서 괜찮아. 그래서 꼭 한두 잔 먹어도 이건 는다. 그래서 빨개지더라도 한 잔 먹어도 빨개지더라도 이게 막 반병 한 병까지 나중에 가게 된다. 이거는 나도 그건 겪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못 먹는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증상장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조금 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자,